안녕하세요. 세무사 시험에 우리 재정학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재정학 시험은 무척 어렵습니다. 이 재정학 자체 과목이 어려운 과목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그 경제학과를 다니는 학생들도 보통 이 재정학은 한 3학년 과정 정도에 왔을 때 듣는 수업이에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이 기초 과목을 이렇게 충분히 학습한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라는 거죠. 저기 1학년에서는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고요. 어차피 필수 과목이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.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와서는 미시경제학, 거시경제학. 최소한 이 정도의 수업을 들은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 바로 재정학이기 때문에 그 이론의 깊이가 더 깊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사실은 재정학 자체 내용은 어렵습니다. 그런데 한간에 이렇게 그 소문이 나 있기를 우리 재정학은 고득점 과목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그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 1교시 시험에 우리 그 재정학하고 세법하고 같이 파트너로 이렇게 응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세법이 무척 그 점수 따기가 어려우니까 이 세법에서 까먹은 점수를 재정학에서 만회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왜 그걸 재정학에서 만회를 해야 됩니까? 세법에서 까먹은 점수는 당연히 세법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재정학이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재정학을 고득점 과목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공부 자체는 어렵습니다. 근데 뭐 고득점이 불가능하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목표 점수를 한 80점 정도의 목표를 두시고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. 다행히도 이 재정학이 이렇게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. 다른 시험류에서 우리 세무사 말고 예컨대 뭐 공인회계사라든지 간평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재정학이 아니고 그냥 일반 경제학 원론이거든요. 시험 과목이.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. 범위도 넓고 그 시험의 깊이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경제학 시험들을 다들 어려워하세요. 근데 다행히도 재정학 자체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80점 정도는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. 우리가 아마 그 기본서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선택한 기본서를 공부하시면 그 기본서에서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. 뭐 한두 문제 정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사실은 그 학부생들이 공부하는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 같은 재정학 내용이지만 약간 대학원생 정도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가끔 그 난이도 조정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안 배운 내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대학 교재에서 사용하는 재정학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의 내용을 맞추기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. 따라서 이런 한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스킵을 하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는 또 그 출제위원께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푸는 시간을 좀 이렇게 오래 걸리게끔 하는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약 때문에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거의 1분에 한 문제 정도를 소화해야 되거든요. 근데 사실 뭐 그 응시하신 분들을 이렇게 몇몇 이렇게 만나보면 1분도 할애를 안 해요. 우리 재정학에서. 세법을 더 많이 풀기 위해서. 그러면서도 세법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최소한 40문제면 이게 40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재정학은 뭐 한 30분 만에 풀고 나머지 50분을 할애해가지고 세법을 풀려고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또 점수는 재정학에서 많이 따지려고 한다는 거죠. 그것부터가 사실은 약간 논리 모순이죠. 아무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러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 내에 재정학을 고득점 받기 위한 어떤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으면 세이브해서 물론 그 세법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니까요.
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던져버려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. 여러분 시험 보면서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문제. 특히 그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은 가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 계산 과정이 좀 약간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친다 하더라도 한 35문제 정도,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안 배운 내용, 그 다음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내가 풀 수는 있겠지만 시간만 주어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.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한 35문제 정도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 수가 있거든요. 거기서 우리가 빨리 풀어가지고. 그래서 뭐 또 거기서 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내가 실수로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놓쳐서 오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한 목표 점수를 한 32문제, 즉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좀 세법에서 까먹은 점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의 재정학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부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특히 재정학은 그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 그 미시경제학적 기초 지식들이 많이 필요해요. 이 재정학은 굳이 구분하자면 이 미시경제학 쪽 내용이 거의 95% 정도를 점하고 있고요. 나머지 한 5% 정도가 거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미시경제학적 기초가 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처음엔 이렇게 약간 울면서 들어가야 돼요. 너무 어렵다 이렇게. 그러다가 공부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면 내가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약간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미소가. 그러니까 울면서 들어가서 나중에는 약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재정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경제학은 가능하면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자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.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 문제지 않습니까? 내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생각이 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. 그렇죠? 따라서 가능하면 내가 이해를 해두면 책을 덮었을 때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나버리면 되거든요. 이해를 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경제학은 이게 논리입니다.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버리면 되게 쉬워져요.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. 암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죠.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이고 가능하면 이해하고 이렇게.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공부를 재정학을 하시면 저랑 같이 그 책 한 권을 기본서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복습을 한 번 정도 더 하면 즉 한 2회독 정도 기본서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2회독을 하신 분들은 다시 저랑 같이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죠. 실제 그 이론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. 이런 연습 문제를 통해서 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한 80점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.